자, 앞 시간에 공장이 물건을 1,000원 남기려고 공짜로 생긴 걸 1,000원에 파는데, 잠시만요. 미지 씨, 제가 늦게 봤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1,000원에 파는데 과세 사업자라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자기가 판매하는 금액의 10%를 같이 받아서 1,100원에 팔고 1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도매상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우리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이 100원을 우리가 돌려받을 거다라고 했죠. 그럼 이 도매상 입장에서는 1,000원에 산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도 이 물건을 1,000원의 마진을 남기고 판다라고 볼게요. 그럼 1,000원에 산 거를 1,000원의 마진을 남길 거면 2,0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럼 2,000원에 팔면 1,000원에 사온 거니까 1,000원 남길 거잖아. 그럼 우리 도매상은 2,000원에 팔면 되는 건데 이 사람도 과세품을 파니까 과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세 사업자는 무조건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형태냐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상대방이 부담하면 안 되면 자기가 알아서 공제받는 거예요. 이 도매상도 공장은 얘가 어떤 상황인지 관심 없이 무조건 1,100원 받아서 100원 세무서에 내면 도매상이 자기가 부담하면 안 되면 알아서 자기가 공제받는 그런 방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죄송해요. 영호 씨, 저 잠시만요. 갑자기 제 컴퓨터가 반짝하면서 제가 튕겨 나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제가 호스트 맞나? 저 방금 놀랬어요. 잠시만요. 지금 호스트가 영호 씨가 되어 있나 본데 맞나? 아닌가? 됐다. 지금 저 화면 보이나요? 지금 이 글자 화면도 이제 괜찮죠? 왜 갑자기 제 컴퓨터가 반짝하더니만 갑자기 튕겨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시훈 씨 지금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도매상도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200원을 같이 받아서 2,200원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0원을 안 받고 그냥 2,000원에 팔죠. 그럼 세무서는 신경 안 써요. 그냥 200원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매상만 200원 날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2,200원 안 주면 물건 안 파는 거예요. 난 1,000원 남길 건데 부가가치세를 안 받으면 내가 800원밖에 못 남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사려고 할 때 부가가치세 빼고 줄게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물건 안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5,000원짜리 밥 먹는데 4,000원 얼마만 줄게요. 부가세 부담하기 싫어요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그 사장님 보고 그 돈을 부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2,200원에 물건을 팔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 입장에서는 200원은 받아서 세무서에 낼 거고 이 100원은 돌려받으면 되겠죠. 신고하면서. 그래서 200원을 내면서 100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부가가치세법이
왜 그렇게 계산하니? 넌 이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니까 물건 팔면서 부가세 받은 게 200원이고, 그리고 방금 우리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100원의 매입세액 100원을 빼면 100원을 납부를 하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해서 100원만 납부하면 어차피 도매상은 자기가 부담한 세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1100원 줬었지만 나는 2200원 받아서 이 200원 내 돈이 아닌데 그 중에 100원은 내가 가지고 그리고 1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도매상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게 있나요? 이 도매상은 하나도 부담한 게 없죠. 자기는 1000원 남기고 싶어서 부가가치세만 빼버리면 1000원에 사온 거 2000원에 팔아서 1000원 남긴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가져다 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소매상이 또 이 도매상한테 물건을 사는데 당연히 이 소매상도 사업자고 소매상도 자기가 세금 부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거예요. 그럼 자, 이 소매상은 2,200원에 사서 200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200원을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얘도 1000원의 부가가치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얘 또한 과세 사업자이면 우리는 물건 판매하는 매출 가격은 3,000원이 될 거고, 그럼 얘도 과세 사업자니까 내가 판매한 물건 가격의 10%인 거예요. 내가 판 금액에. 그래서 300원까지 해서 이 최종 소비자한테 3,300원의 물건을 팔고 이 소매상은 이 300원을 우리는 세무서에 가져다 주면 되겠죠. 하지만 돌려받아야 될 게 200원이니까 우리는 300원에 돌려받아야 될 돈 200원을 빼면 100원만 납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3,300원에 샀은 이 최종 소비자는 지금 이 부가가치세 구조는 물건 사는 사람이 어떤 형태냐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파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받아서 세무서에 내면 물건 산 사람이 부담하면 안 되면 자기가 알아서 돌려받는 방식이 부가가치세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래 징수 의무는 무조건 지켜야지 부가가치세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이 최종 소비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비영리 단체든 면세 사업자든 아니면 일반 우리 같은 개인이든 그 부가가치세는 누구나에게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를 해야 돼요. 우리 사업자는 누구나에게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를 하고 부담하면 안 되는 사람이면 자기가 알아서 돌려받을 거예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론 시험 볼 때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의 의무가 없다. 그건 아니죠. 제가 말했죠. 누구든지 간에 부가세는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알아서 부가가치세 돌려받든 못 받든 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최종 소비자가 물건 가격에 부가세 300원까지 해서 최종 소비자가 이걸 부담을 했죠. 그럼 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이 300원이 있는데 3,300원이니까 300원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 최종 소비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담세자라고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거잖아요.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가세를. 그럼 이 3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했는데 그럼 이 300원을 가져다 준 사람들 사업자가 보면
공장이 100원을 세무서에 냈고 도매상이 100원을 세무서에 냈고 소매상이 100원을 세무서에 냈죠. 그죠? 그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이 300원을 우리는 여러 사업자들이 거래 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서 하나인 우리 다단계 거래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거래 단계에 걸쳐서 세금을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죠.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라고 하는데, 또 다단계 거래세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보면 공장, 도매상, 소매상 이 사람들이 지금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납세자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 납세자라는 말은 납세 의무자의 줄임말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라고 그냥 표현하면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시간에서는 납세 의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사업자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소매상 가지고 한번 한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소매상이 2,200원에 사서 200원을 돌려받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매상이 지금 여기까지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아래쪽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여기까지 똑같은 상황에 이 소매상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의 부가가치를 누리고 싶다라고 볼게요. 3,000원. 그럼 사업자면 이 소매상은 그러면 2,000원에 산 거를 3,000원 남기고 싶으면 5,0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500원을 받을 거고, 최종 소비자는 이 물건을 5,500원에 사쓰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자, 이 소매상이 매출세액으로 받은 게 500원이고 자기가 투자한 돈이 200원이죠. 그래서 300원을 납부를 하게 되고, 그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이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300원, 100원, 100원 이렇게 해서 500원 납부하게 세무서에 납부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 과세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자기가 가진 부가가치의 10%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부가가치의 10%를 납부하는 방식. 자기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가진 부가가치의 10%. 이 앞에 바로 앞에서는 전부 다 1,000원씩 부가가치를 창출하니까 100원씩만 납부하게 됐죠. 근데 이 소매상이 3,000원 남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야 되는 게 300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자가 누리는 부가가치의 10%가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 이름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 납부하는 세금이 자기 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갔는데 사장님이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회사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자기 돈이 아닌 돈인 걸 가지고 지금 부담된다라는 건 지금 남의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업자의 마인드가 아닌 사장님인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는 자기는 물건 팔면 5,000원만 자기 돈이지 500원은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납부하는 게 부담된다는 건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것처럼 써버리거나 그 돈을 가지고 싶다라는 다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구조를 보니까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요. 이번 신고 기간에. 그럼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놈 1억 벌었구나. 이게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내기 싫대. 그럼 이제 마음속으로 얘 사업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그걸 아껴서 여러분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생각을 조금 덜하게 되겠지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기본 구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남기냐에 따라서 국가가 그 경제활동의 재무지표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2단계, 2단계, 2단계 사업자들이 왜냐하면 종목에 업태에 도매, 도소매, 제조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그 업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얼마만큼의 마진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아직 다단계 거래세 말고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일반 소비세라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라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개별 소비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 저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개별 소비세를 엄청 내고 싶어 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별로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특히 여성분들 보면 명품 백, 명품 구두 막 이런 것들 많이 신고 싶어 하죠. 명품 가방, 핸드백 그 다 개별 소비세가 있죠. 이 개별 소비세는 어떠한 물건의 부가라고 적혀져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은 개별 소비세를 부담을 시키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세금을 부담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개별 소비세 방식인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로서 거꾸로 세법법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이렇게 100원 10%를 받아야 되는 10%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물건들 중에 이 10%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 이 개별 소비세는 개별소비 죄송해요. 일반 소비세는 면세 항목을 세법법전에 우리가 명시를 하고 한마디로 이 부가가치세를 안 받아도 되는 받지 말라라는 항목만 몇 개 명시를 하고 그러면 이 면세 항목 외에는 모두 우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라는 게 우리 일반 소비세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과세품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도 판단해야 되고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이 과세품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면세품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면세품에서 본 적이 없는 거면 전부 다 과세품인 거예요. 그 이유가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항목만 적어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적혀 있는 거 아니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부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면세 항목들을 이리저리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기억해야 되는 것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물건 사고 팔고 하는 물건에 대한 거래를 봤을 때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안 받는 거래고 그럼 증빙이 뭘 거고 이러이러 그 외 또 그 항목이 아닌 것들은 과세 항목이니까 부가가치세를 꼭 받아야 되네.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면세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일반 소비세잖아요. 이런 표현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자, 다음 이제 89페이지에 가서 보면
납세 의무자라고 적혀 있는데 납세 의무자는 제가 사업자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래에 바로 그냥 사업자의 요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자,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재화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 다 재화라고 해요. 용역은 우리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 우리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거나 펜션 빌려 쓰거나 휴대폰 고치러 가거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용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죠. 제품 매출이다. 이런 식으로 썼죠.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공급이 팔았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서 재화의 공급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우리는 회계에서 매출자, 매입자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진 않겠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다, 용역의 공급이다라는 건 우리 회계에서는 뭐 제품 상품 매출이냐 아니면 용역 매출이냐 이런 의미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근데 재화의 수입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적혀 있죠. 그 이유가 사업자도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자 이게 요즘 시대에 제가 설명하기가 편해요. 옛날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요즘 설명하기가 편한 이유가 요즘 우리 직구라는 거 있죠. 해외 직구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다들 끄덕끄덕 하잖아. 그래서 설명이 쉽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구라는 건 몰랐거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외 직구를 하면 여러분이 모든 각종 세금하고 전부 다를 다 부담해서 여러분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화를 수입하는 일반 개인도 왜냐면 우리는 원래 부가세 받을 수 없거든. 제가 여러분한테 쓰던 물건을 중고로 팔았어요. 그럼 중고 물품을 팔면서 여러분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요. 좀 미친놈으로 보겠죠. 그죠? 제가 사업자도 아니고 제가 쓰던 물건을 팔았는데 거기에 부가세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재화의 수입에서는 지금 앞에는 말하면 제가 납세 의무자 사업자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이 앞에 용역의 수입에서는 제가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나머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에서 납세 의무자가 못 되냐면 사업자의 요건을 보면 첫 번째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적혀 있는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영리 목적 여부는 불문한다는 거예요. 영리 목적 유무는 불문하고 비영리 단체든 국가든 무조건 물건을 팔면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종속적 관계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속적 관계라는 게 여러분이 자동차를 딜러한테 샀어요. 자동차에서 딜러한테. 그럼 그 딜러는 자동차 회사의 종속적인 관계인데 근데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사면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할 건데 같이 돈을 낼 텐데 그 부가가치세를 딜러가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고 딜러가 아니라 그 자동차 회사가 그 주된 독립적인 자동차 회사가 받아서 납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 사업자 형태였다면 그 사람이 홀로 독립적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계속적 반복적. 그럼 어쩌다 한번 파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요건이 우리가 불충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물건 팔 수 있죠. 뭐 중고나라 이런 데서 팔 수가 있죠. 요즘 보니까 뭐 온통 주위에서 당근 소리가 나던데 뭐 거기 뭐 당근 마켓인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대요. 근데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 3만 원짜리 물건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래하기로 했더니 그 사람이 부가가치세 별도래 10% 달래. 그럼 여러분은 어이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봤더니 여러분 전자레인지가 필요해서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중고를 샀어요. 근데 카드가 된대. 그러면서 사장님이 부가세 별도래 중고 매매상이래. 그럼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계속적 반복적 공급하는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 반복적 공급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세되는 우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고,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되고, 영리목적 유무는 불문해야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 그럼 이거 다르게 말하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물품만 파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자, 그런 사업자가 아래 사업자의 분류에 보면 우리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둘로 나누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류해서 첫 번째 나누는 게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인데, 면세 사업자는 면세 물품만 판매하는 사업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면세 물품만 판매하는 사업자예요. 그럼 면세 물품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부과하지 말라고 부가세법 법전에 적혀 있는 그 물건만 파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받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할 일이 없는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를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말이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면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자가 될 거고, 법인 사업자면 법인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의 가운데 있는 번호가 배열이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관리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등록번호가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과세사업자는 또 두 분류로 나누는 게 우리 간이과세자와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둘로 나눠요. 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자, 이 기준의 차이는 연 매출액 4,8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우리 시험까지는 그대로 갈 거예요. 지금 내년에는 좀 개정을 해서 기준 금액이 올라가는 걸로 입법이 되긴 했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 우리 2020년 세법을 가지고 할 거고, 그리고 아직 개정을 해가지고 공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기준은 이거예요.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고, 그럼 얘는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예요. 그럼 이 간이과세 제도를 우리가 만든 이유는 이 영세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의무를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간이과세자 보면 제가 매출액 연 4,800이라고 했죠. 자, 그냥 4,800 하면 돈이 작은 금액으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포인트 잡아야 될 게 매출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액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수익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판관비를 빼면 영업 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될 건데, 지금 4,800이면 평균 월로 생각해 보면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4,800이니까 한 달에. 그럼 두 배 장사를 한다면 매출 원가가 200원이면 매출 총이익이 2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 그럼 판관비가 있을 건데, 이 판관비에 예를 들어서 월세가 아주 싸게 해도 60만 원, 60만 원짜리 월세 없죠. 그죠? 우리 전기세나 이런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 밥값하고 이런 거 다 안 빼도 이것만 해도 한 달에 이 사람은 지금 110만 원 버는 거예요. 정말 영세한 사업자죠. 뭐 직원은 쓸 수가 없어.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럼 이런 분한테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우리 간이과세 제도예요. 한 달에 400 매출하니까 좋아 보였다가 이 사람이 실제로 번 걸 생각해 보니까 가게를 왜 운영할까, 회사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구멍가게, 그 담배 가게라는 그 가게 작은 거 있죠. 그 주로 일반적으로 할머니들이 많이 운영하시는데, 그 할머니한테 세금계 와서 이야기하면 뭔 소린지도 모를 거예요. 심지어는 부가가치세 낸 적 있냐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도 있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좀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하라 그러면 일단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뭐 한다는 자체가 일단 여러분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간이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고, 하나 세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취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취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하고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론 시험에서 어떤 장난을 쳐도 이것 때문에 만든 건데 라고 하고 접근하시면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사업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면 법인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못할 놈이 무슨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고 있어, 법인을 설립하고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개인 사업자가 자, 일반 과세 사업장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또 다른 곳에 간이과세 사업장을 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론 시험에 나오는 얘들이에요. 그럼 일반 과세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다는 건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반 과세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는 타 사업장을 간이과세로 개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를, 취지를 이해를 하면 나머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네,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이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반 과세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과세 기간이 있는데, 과세 기간 자,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 기간은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부가세법은 1기, 2기로 나누고 있는데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표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회계 기간할 때처럼 이제 기간적 의미와 용어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도 기술을 따질 건데 지금은 2020년 2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21일이죠. 그럼 2020년 2기에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지금 현재 정기라고 하면 직정기라고 하면 2020년 1기를 말하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를 정기요, 직정기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또 직정기는 2019년 2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가게 되고, 자, 이 6월 30일, 12월 31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반대로 과세기간 개시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1월 1일하고 7월 1일인 거예요. 자, 이제 기초 기말이 아니고 우리 부가세법은 개시일, 종료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개시일이다, 종료일이다. 그럼 과세기간 종료일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고 환급 받을 수 있다면 환급을 받을 거예요. 이 말은 이 앞에 부가세 계산 구조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매입세액은 내가 돌려받을 거잖아. 그 돌려받을 세액이 더 많으면 세무서가 나한테 돈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매출세액이 더 많으면 내가 납부를 할 거고,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는 우리나라 세수 확보의 1위예요. 1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빨리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인 기간을 두게 돼요. 임시적인 기간이 이제 예정 신고 기간이라는 걸 두게 되는데, 이 예정 신고 기간이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고 2기 예정 신고 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라고 표현하는 날이 3월 31일, 9월 30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이 기간을 만든 건 정말 순수하게 세금을 빨리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이 기간에는 환급은 안 해줘요. 환급은 안 해주고 나중에 해줄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예 대놓고 21번 칸에 예정 신고 시 미환급 세액이라는 칸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는 정말 신고하면서 납부만 하는 제도를 지금 예정 신고 기간이에요. 그럼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원래는 없었는데 확정 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확정 신고 기간은 아니고 확정 기간이라고 명시가 된 게
예정 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니까 우리는 과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신고는 당연히 과세 기간 걸 해야 되겠죠. 이때 예정 신고 때 신고했던 걸 뺀 금액을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세법법전에는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면 그건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종 3월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우리 표현을 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우리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종 3월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자, 얘네들 때문에 자, 일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기, 2기고 예정 확정이다. 우리 흔히 말하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나눠서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과세 기간은 6개월이에요. 과세 기간은 3개월이 아니에요. 과세 기간은 6개월이에요. 얘는 임시 기간이라고 했죠. 예정 신고 기간은. 자, 그래서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개업을 했어요. 그럼 이 사업자의 첫 번째 과세 기간은 2월 1일부터 언제까지 거냐? 2월 1일부터 3월 31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첫 번째 과세 기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오늘 12월 21일 오늘 폐업을 한다면 마지막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7월 1일부터 12월 21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간 끝나서 우리 확정 신고라고 하는 건 확정 신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린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확정 신고는 과세 기간이 끝나죠. 그래서 과세 기간 분 빼기 예정 신고 분을 뺄 거예요. 과세 기간 분에서 예정 신고 때 했던 거 뺄 거예요. 그 말은 곧 예정 때 누락한 거 있으면 같이 신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런 거죠. 기간으로 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걸 가지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걸 뺀 걸 할 건데, 그래서 누락한 것도 같이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조 무조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계산은 안 해요. 우리는 확정 신고 때는 과세 기간이 끝났잖아. 그럼 제대로 6개월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 6개월이 원칙인데 세금 빨리 거두려고 우리 3월 31일, 9월 30일을 기준 잡아서 우리는 예정 신고하라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얘는 지금 이 예정 신고 기간 쓰고 하는 건 얘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법인 사업자 기준이에요. 법인 사업자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좀 또 쉬었다가 볼 건데, 우리 미진